네, YTN 뉴스 FM 이주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로 시작합니다. 자,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율의 콕. 자, 함께 해주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신율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아유, 이거 방송을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뭐 제대로 될지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다음번에 제가 머리 꼭 염색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아마 예, 신율 교수님 뭐 잘 아시는 애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아, 저 YTN 라디오 참 고맙게 생각하죠. 예. 네. 지금 아마 그 목이 보이는 메잖아요. 예, 너무 예.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요. 예. 지금 머리가 지금 염색을 안 하셔서 이제 하얗게 이게 제가 되셨죠. 예. 그 알러지 때문에요. 알러지의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알러지 때문에 지금 머리 염색을 좀 못해가지고. 아, 염색을 하면 알러지가 올라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예. 뭐 백신 접종의 영향인지 뭔지 뭐 어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지만 예. 이 알러지가 생겼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머리예요? 염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색을 하게 되면 알러지가 올라온다는 얘기네, 머리에. 염색을 하면이 아니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염색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시구나. 뭐 아니, 다음 주에 뭐 알러지가 있더라도 하고 와야죠. 다음 주에 참. 예, 알겠습니다. 자, 신율 교수님은 예. 뭐 그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랜 시간 진행을 하셨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YTN 라디오와는 인연이 좀 그럼요. 있다고 예. 그 저도 참 너무 오래간만에 오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예. 자, 예. 뭐 이제 처음에 새롭게 인사드리느라고 좀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에 대한 교수님의 날카로운 견해를 듣게 되는 코너인데요. 자, 첫 시간인 만큼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활동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날카롭다기보다 그냥 얘기를 하면요. 그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수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실 무슨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자체는 문자 그대로 업무를 주고받는 인수인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수위는 어떤 권한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성적 줄 때 학생들 인상 보고 점수 준다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혹은 일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나서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이 평가를 할 시기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단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예. 인수위원 구성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인물들이 포함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내각에 또 들어가면 그때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수위 단계니까요. 뭐 그게 큰 문제나 하자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실 수 있어요? 그거야 뭐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아직까지 그러니까 평가를 할 만큼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나 뭐 구체적인 그러니까 진전 사항이 권한이 없다는 없으니까 얘기죠. 지금 일단 권한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면은 바로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자, 초대 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전 총리 적절한 인사로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인물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아마 한덕수 전 총리죠. 총리 지명자. 노무현 정권의 또 마지막 총리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런 점을 좀 높이 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난국을 헤쳐나가기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난국이라는 건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 경제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난국이고 또 하나는 사실 뭐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좀 극심해진 이 진영 대결 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의 난국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말이에요. 총리를
하지 않겠다. 본인이 이런 결심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만일 난 그래도 총리 하고 싶어라고 했으면은 아마 지금의 여당, 미래의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초보 정치 대통령이다 이제 초보 행정 총리냐 네. 이 비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합리적 선택으로 네. 제가 볼 때 그런 비난은 좀 피하게 됐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지금 뭐 당에서는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또 고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뭐 모든 유세 현장이라고는 힘들겠지만 네. 실제로 중요한 유세 현장에서는 같이 나가서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사실 안철수 위원장은 그 중도적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지방선거에 기여해야만 실제로 그 이후에 있어서의 당내의 어떤 기반 확보가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네. 이재명 전 지사도 이번에 자꾸 이제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는데 이재명 전 지사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만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 위원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 고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시 조금 좀 겉으로 좀 지나가서 질문을 좀 해보면은 이재명 고문의 빠른 등판이 뭐 옳다 아니면은 이건 너무 이르다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게 일단 이르다고 얘기하는 쪽은요. 문재인 대통령 케이스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2년 정도 쉬었다가 당권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까지 잡았다. 근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 당내 주류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쉬어도 돼요.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잖아요. 급한 거네요. 그런데 2년을 쉬면은 존재감마저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 전 지사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이 보여준 득표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 그러니까 득표를 통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든지 자기 사람을 공천하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 다음에 8월에 당권에 도전하면 좀 더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요. 네. 뭐 좀 전에 뭐 박영준 의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 좀 쉬었다가 나중에 정치 재개하는 게 이게 배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배려라고 절대 생각 안 할 겁니다. 정치는 사실 저는 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2년 정도 쉬어서 예를 들면 주류에 속해 있으면은 잊혀지지가 잘 않아요. 근데 비주류는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고문 본인도 빠른 복귀를 원할 것이다. 저는 그래야만 본인이 나중에 한 번 더 사실 최다 득표 낙선자 아닙니까? 역대 대선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가지려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뭐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의 경기도지사 출마 오늘 선언했고요. 자, 윤핵관 논란의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의 또 원내대표 출마 뭐 이제 뭐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윤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자기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니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중요성이 자기 측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될 사람을 밀어서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승리를 거머쥐어야만 그 이후에 여소야대 전국인데 가뜩이나 그 이후에 전국에 어느 정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측근 챙긴다 안 챙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일단은 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거기에다가 출마시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의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로 치면 초보인데 당에 뭐 마땅하게 이 뭐 기반도 없고 이런데 이럴 때에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과 당을 잘 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저는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정치하던 사람이다. 뭐 그럴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의힘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국민의힘 당원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 정도가 뭐 이렇게 나간다. 뭐 근데 추대한다. 추대를 주장하는 쪽은 바로 그런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애초에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의원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거리를 둔다라는 거는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는 거지 따로 놀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그렇다고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보조를 맞출 때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 경험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 선거 경험이라는 건 대선밖에 없는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네,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 이 정당 그러니까 당과의 보조 그 장악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을 위해서는 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맞는다라고 저는 그게 평가를 하셨는데. 맞는다 틀린다보다 추대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대론. 추대론이 나온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추대론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그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당내 민주화에서 경선하자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당에 있어서의 어떤 가교 역할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네. 예. 그 당선인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당 운영을 해줄 사람이 지금 절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여간 필요하죠. 예, 그게 따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었죠. 김태흠 의원 충남지사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그 본인의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든 뭐 하든 거기서도 경선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충남지사. 예. 경선은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될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예. 그 경쟁력이 이제 김태흠 의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충남지사 이게요. 지난번 대선 때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얻은 득표수를 따져보면은요. 광역단체장이 그러니까 대선 기준입니다. 대선 예. 지역별 득표 기준. 예. 광역단체장이 한 국민의힘이 10군데 총 17군데거든요. 민주당이 한 7군데를 보통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선 결과를 그대로 대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3개월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뭐 10군데 야 우리 10군데가 가능성이 있단다. 그래서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대선에서 나온 득표율이 기준이 되잖아요. 즉 각 당에서 지금 그걸 보고 지금 지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서 5%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은 여긴 유리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러는데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역별 득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 이 정도면 됐을 거야라고 생각해도 곤란한 거죠. 예. 예. 자, 국민의힘의 그 공천 페널티 룰을 두고도 당 안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은 5%, 무소속 출마 전력은 10%를 감점하는 공천 페널티 룰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홍준표 의원이 가장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단 제 판단으로는 이 기준이
이 이중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 마이너스 10%에다가 무소속 출마 전력 때문에 또 15% 깎인다면 네. 동일한 행위 두 개의 잣대가 예, 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과잉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뭐 정리를 해서 최대 10% 이상의 감점은 안 하는 거로 지금 정리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고 네. 이런 거는 좀 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자. 내각 구성에 있어서 벌써부터 거대 야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거대 야당이 되겠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에 날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각의 현역 의원들이 차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은 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 조금 봐준다 봐주는 거 이런 아니냐? 예. 팔이 안으로 굽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좀 원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제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인데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뭐 문재인 정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 정권들 모두 의원들을 빼다가 장관을 시켜요. 이러면 입법과 행정이 융합이 일어납니다. 분립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대 야소인 경우에서 그렇게 되면 더 큰일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내각제 국가들 이렇게 우리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아, 이거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각제를 하는 국가 중에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당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연정을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입법과 행정이 융합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 속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견제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 내에서. 네. 근데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정당에서 또 의원들이 행정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권위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반대하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양당제의 내각제가 되게 위험해요. 입법하고 행정이 이게 융합이 되는데 특정 정당이 다수 정당이 됐다. 이거 과반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혼자 다 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견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영국이 독재로 흐르지 않은 이유,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고 네.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직은 완전하게 그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전 좀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급할 때는 또 뭐 투표하러 와라 그러면 뭐 거의 장관들도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예. 이거는 행정도 그렇고 입법도 그렇고 둘 다 제대로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각이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건 좀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지방선거 나간다고 의원들이 그만두고 지방선거 뛰면은 거기 보궐선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궐선거에서 자기네가 이긴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의석수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예. 자, 오늘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360억 원이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만들어져서 상정돼 통과가 됐는데요. 자, 예비비 상정 전후 과정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그 30년 전에 1993년부터 매 대선마다 청와대 옮기겠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공약으로 사실은. 많이 나왔죠.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네. 제가 조사를 하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전부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언제부터 그 얘기가 1993년 93년. 김영삼 후보가 당시 후보가 처음으로 대통령 이전 집무실 이전을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회창 정몽준 후보도
집무실 옮기겠다 그러고 노무현 후보는 아예 그냥 세종실 옮기겠다 네. 이랬었고 17대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은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18대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거의 이 민주화 이후에 거의 이런 이해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보 후보만 얘기를 했다 혹은 보수 후보만 얘기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라는 게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청와대 근처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요. 예. 근데 이제 그 2학년 때까지 청와대 근처에 살면서 그 저걸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막다른 왜? 골목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지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적인 거기에 공간이다. 따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이전 비용이 얼마 드네, 뭐 돈이 어떻게 되네 하는 거는 그 예. 사회적 비용도 사실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율 교수님은 격주로 만나니까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그럼요. 출연 시간 때 또 예. 계속 이어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개무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